동양인 손에 3대가 지킨 땅을 맡길 수 없어 스페인 세비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65년 심사위원장이 농장 철문을 직접 잠갔어요. 품평회까지 38일. 은행은 이미 압류 통지서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사위가 새벽에 전기톱을 들었습니다. 62년 된 오렌지 나무가 무릎 높이에서 잘려나갔어요. 마을 전체가 비웃었습니다. 저 동양인이 농장을 죽이고 있다. 협회는 사퇴서를 요구했고 돈 세바스티안의 굴착기가 농장 앞에 섰죠. D-Day 7. 구루터기는 침묵했습니다. 이사벨은 짐을 쌌어요. 그런데 그 심사위원장이 새벽 4시 창고에서 혼자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위는 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그리고 그 68세 노인은 왜 직접 철문을 열었을까요?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복 많이 받는 하루 되세요. 그럼 감동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두아르도 로메로 68세입니다. 세비야 오렌지 협회 심사위원장이에요. 65년간 이 땅에서 오렌지를 키워온 사람이죠. 유럽 감귤 품평회에서 22번 심사석에 앉았고 제 손끝에서 수백 개 농장이 등급을 받았어요. 안달루시아에서 제 이름을 모르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해 11월 저는 제 농장 철문 앞에서 굳어버렸어요. 검은 승용차에서 내린 은행 담당자 카를로스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악수가 아니었죠. 그냥 건넸어요. 우편함에 고지서 넣듯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끝이 저려왔어요. 품평회 탑3 진입 실패 시 농장 전체 압류 집행. 카를로스가 낡은 철문을 툭툭 두드리며 말했어요. 위원장님이 직접 남의 농장을 심사하시는 동안 정작 당신 농장은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품평회까지 정확히 38일 남았군요. 38일. 모처럼 박혔습니다. 고개를 들어 농장을 바라봤어요. 11월 안달루시아의 햇살은 여전히 뜨거웠는데 나무들은 그 햇살을 받을 힘이 없었죠. 수령 60년이 넘은 오렌지 나무들이 가지를 뻗고 있었는데 그 끝에 달린 열매가 탁구공만 했습니다. 줄기는 서로 뒤엉켜 속은 컴컴했고 껍질을 손끝으로 긁으면 희뿌연 곰팡이 자국이 묻어났어요. 제가 65년 동안 가꾼 나무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로렌소가 이 언덕 위에 첫 묘목을 심던 날 저는 3살이었죠. 그 나무가 지금 제 앞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카를로스의 구두 소리가 자갈길 위에서 멀어졌습니다. 저는 철문 기둥에 손을 짚었어요. 65년간 버텨온 손이었는데 그날은 기둥을 짚지 않으면 서 있을 수가 없었죠. 문득 창고 쪽으로 눈이 갔습니다. 아버지 로렌소의 전정가위가 문 앞에 걸려 있었어요. 날이 많이 묻어 있었죠. 언제부터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세바스티안이 이걸 알면 그놈이 그토록 기다리던 기회가 드디어 왔다고 생각하겠지. 위장이 쓰렸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거실로 이사벨이 들어왔어요. 그 곁에 낯선 동양인 남자가 서 있었죠. 마드리드에서 만났다던 한국인 남편 이준혁이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손이 너무 부드러웠어요. 어깨는 좁았고 이 땅에 흙 한 번 묻혀본 적 없는 손이었습니다. 준혁은 인사를 마치자마자 농장으로 걸어갔어요. 말도 없이요. 잠시 후 돌아온 그가 제 앞에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나무들 제가 살릴 수 있어요. 한국의 기술이라면 가능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죠. 허리춤에 열쇠 꾸러미를 집었습니다. 철문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어요. 찰칵. 그 소리가 11월 밤 공기 속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동양인 손에 3대가 지킨 땅을 맡길 수 없어. 세비야의 태양은 자네 생각보다 훨씬 잔인하지.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주머니 속에서 열쇠를 움켜쥔 손가락은 힘없이 떨리고 있었죠. 거실로 들어와 아버지 사진 앞에 섰습니다. 로렌소 로메로. 이 땅을 일군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밤이 깊도록 차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 시각 준혁이 달빛 아래 혼자 농장 흙을 한 줌 쥐고 온도를 재고 있었다는 거리요. 잠도 자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그 모습이 어딘가 낯이 익었다는 것도 그때는 몰랐죠. 38일. 그 숫자는 밤새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이었어요. 잠이 오지 않아 창가에 서 있었는데 준혁이 달빛 아래 혼자 과수원에 있었습니다. 손전등 하나 들고 뿌리 앞에 쪼그려 앉아 흙을 한 줌 쥐고 온도를 재고 있었죠.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30년 전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폐렴으로 쓰러지던 그해 겨울, 저도 새벽 4시에 혼자 과수원에 나와 이렇게 무릎을 꿇었었습니다. 이 나무들만큼은 내가 지킨다고. 이를 악물면서 준혁의 등이 그 시절 제 등처럼 보였죠. 저는 그 생각을 재빨리 털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사벨한테 들었어요. 마을 선술집 카사 델 솔에서 돈 세바스티안이 잔을 높이 들고 외쳤다더군요. 에두아르도가 드디어 노망났어. 동양인 사위한테 농장 맡겼다지. 그 땅 조만간 내가 반값에 사주기로 했지. 선술집이 폭소로 뒤덮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새벽이었죠. 날카로운 기계음이 잠을 깨트렸습니다. 가운도 걸치지 않고 과수원으로 뛰쳐나갔어요.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전기톱이 들려 있었고 제 발밑에 수령 62년짜리 오렌지 나무가 무릎 높이에서 잘려 있었어요. 아버지 로렌소가 직접 심은 나무였죠. 잘린 단면이 하얗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단면에서 수액이 천천히 배어나왔어요. 눈물처럼. 창고 문에 걸린 아버지 전정가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전정가위로도 한 번 건드린 적 없는 가지를 전기톱으로. 목이 잠겼어요. 자네,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이건 내 아버지가 심은 나무야. 준혁은 전기톱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흔들림이 없었죠. 도서관 사서 갔던 인상 뒤에 수술을 앞둔 의사의 눈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뿌리는 살아있어요. 낡은 가지들이 영양분을 전부 가로막고 있습니다. 무릎 높이에서 잘라내야 뿌리 에너지가 새 줄기에 집중돼요. 한국농촌진흥청이 수백 그루를 추적해서 만든 갱신전정 프로토콜입니다. 감으로 해왔던 걸 한국은 숫자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흙에 닿는 감각이 둔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준혁이 전기톱 대신 작은 붓을 꺼내 들었습니다. 잘린 단면에 진득한 도포제를 바르기 시작했어요. 한 겹. 마르면 또 한 겹. 상처난 아이 무릎에 약을 바르는 사람처럼이었죠. 파괴자의 손놀림이 아니었습니다. 어딘지 경건하기까지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울타리 밖으로 세바스티안의 트럭이 멈춰 섰어요. 창문을 내리고 킬킬거리며 소리쳤죠. 에두아르도, 품평회의 장작이라도 내보낼 생각인가? 자네 사위 나무꾼으로는 딱이군. 웃음소리가 안달루시아 바람에 실려 과수원을 휘저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아버지 사진을 떼어냈어요. 뒤집어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조상별 면목이 없었으니까요. 준혁은 묵묵히 다음 나무 앞에 섰어요. 전기톱 소리가 다시 과수원을 울렸습니다. 디데이 35. 농장엔 열매 대신 그루터기들이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아침 일찍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페레르였어요. 세비야 오렌지 협회 부위원장이죠. 3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두아르도 심사위원장이 자기 집 마당을 공동묘지로 만들어놨는데 누가 자네 심사를 신뢰하겠나? 지금이라도 그 사위 쫓아내고 자진 사퇴하게. 그래야 연금이라도 보존할 거 아닌가. 위로를 가장한 칼날이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손이 떨렸어요. 30년이었죠. 이 바닥에서 제일 먼저 칼을 꽂은 게 30년 지기였습니다. 입안이 텁텁했어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마을 길목이 보였어요. 이사벨이 장을 보러 나가는 참이었는데 이웃집 콘수엘로가 이사벨의 팔목을 붙잡고 흔들고 있었죠. 이사벨, 내 아버지가 평생 쌓은 명예를 그 동양인 남편 하나 때문에 진흙탕에 처박는 게 제정신이야? 온 마을이 비웃고 있어. 제발 남편 좀 말려. 이사벨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떨리는 어깨가 담장 너머로 보였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65년. 이 마을에서 저는 오렌지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위에게 홀린 불쌍한 노인네 취급이었죠. D-Day 20일. 품평회까지 정확히 3주 남았습니다. 과수원엔 잎 하나 없었어요. 준혁이 잘라낸 그루터기들은 여전히 침묵 중이었습니다. 싹이 돋기는커녕 단면이 말라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 아침 준혁이 저보다 먼저 일어나 과수원에 나가 있었습니다. 온도가 1도라도 떨어질까봐 그루터기마다 집단을 씌우고 있었죠. 저는 그 뒤에서 집단을 발로 걷어찼어요. 소용없어. 이건 세비야의 흙이야. 한국 데이터 따위가 이 땅의 갈증을 알 리 없다고. 준혁은 말없이 다시 무릎을 꿇고 제가 걷어찬 집단을 정리했습니다. 제 눈을 보지 않은 채 낮게 말했어요. 아버님, 나무의 시계는 인간보다 느립니다. 하지만 한번 움직이면 멈추지 않아요. 제가 밀어내면 다시 다가왔죠. 제가 소리치면 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농장 울타리 밖으로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 둘이 줄자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세바스티안의 부하들이었어요. 한 명이 저를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죠. 위원장님, 세바스티안 사장님이 미리 땅 치수 좀 재두라고 하셔서요. 어차피 2주 뒤면 주인 바뀌는 거 확정 아닙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땅에 서 있는데 내가 구경꾼이 된 기분이었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저 멀리 트럭에 기대앉은 세바스티안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연기가 바람을 타고 과수원 위로 흘러들었어요. 말라버린 그루터기들 사이로. 그날 밤 페레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아침 10시까지 사퇴서 제출할 것. 그렇지 않으면 협회 차원에서 자네 농장 실태를 언론에 공개하겠네. 어두운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서 준혁의 손전등 불빛이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저 사람은 또 거기 있었죠.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루터기 앞에 쪼그려 앉아서. 이사벨이 제 옆에 차 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준혁 씨를 한 번만 더 믿어주시면 안 돼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에서 손전등 불빛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나무에서 나무로, 그루터기에서 그루터기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D-Day 20일.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사퇴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다 쓰지 못했죠. D-Day 14. 품평회까지 딱 2주 남았습니다. 농장은 고요하다 못해 썩은 냄새가 났어요. 60그루가 넘던 오렌지 나무들은 제 허리 높이의 그루터기가 되어 집단 아래 숨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 집 앞을 지날 때 성우를 그으며 지나갔죠. 저주받은 땅을 보듯이요. 준혁은 갈수록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얼굴은 20일 전보다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 밑엔 짙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창고 구석에서 준혁이 한국의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문틈으로 본 그의 등은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예, 교수님. 안달루시아 흙은 확실히 다릅니다. 미생물 활동이 데이터보다 늦어요. 아니요, 포기 못합니다. 제 아내의 고향이고 장인어른의 65년 인생이 걸린 땅입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한국의 갱신 전정 기술은 유럽에서 영원히 비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틈에서 물러섰어요.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동양인 손이라며 밀어냈던 그 손으로 저 사람은 자기 나라의 명예와 제 인생을 동시에 붙들고 있었던 거죠.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어요. 저는 그 감각을 빠르게 털어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 위엔 무거운 정막만 가득했어요. 준혁은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다시 장화를 신었습니다. 저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죠. 이제 그만하게. 내일 페레르를 만나 사퇴서를 주겠네. 자네도 마드리드로 돌아가. 준혁은 문고리를 잡은 채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아버님, 나무는 뿌리로 말합니다. 지금 땅 밑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흘만, 딱 사흘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준혁은 그대로 밤의 냉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가 나간 문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농장 밖에서 요란한 엔진 소리가 들렸죠. 돈 세바스티안이 대형 굴착기를 트럭에 싣고 나타난 겁니다. 울타리 너머로 소리쳤어요. 에두아르도, 2주 뒤에 그루터기들 다 뽑아버리려면 미리 장비 좀 점검해야 해서. 이 굴착기 힘이 좋아서 자네 그루터기들 1분이면 다 뽑힐 걸세. 굴착기의 거대한 삼날이 달빛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위장이 다시 뒤틀렸어요. 준혁은 그 소동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루터기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그의 마른 손을 비췄죠. 손가락 사이로 흙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서재 책상 앞에 앉았어요. 사퇴서 위에 만년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낮에 들었던 준혁의 통화 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죠. 장인어른의 65년 인생이 걸린 땅입니다. 저는 만년필을 내려놓고 창고로 갔습니다. 벽에 걸린 아버지의 전정 가위를 내렸어요. 먼지를 손바닥으로 닦아냈습니다. 날은 여전히 무뎠죠. 하지만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선명하게 남았어요. D-Day 14. 저는 그날 밤 사퇴서를 쓰지 못했습니다. 전정 가위를 들고 창고에 앉아 밤을 새웠어요. 준혁이 약속했던 사흘이 지났습니다. 과수원은 여전히 죽은 듯 고요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은 이제 안달루시아의 자갈길마다 굴러다녔죠. 돈 세바스티안은 매일 아침 굴착기 엔진을 공회전시키며 제 인내심을 시험했습니다. D-Day 7. 품평회까지 단 일주일. 새벽 4시였습니다. 잠이 깼어요. 창밖은 안개가 자욱했죠. 30년 전 아버지가 쓰러지던 그해 겨울, 제가 혼자 과수원에 나가 무릎을 꿇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창고에서 나와 과수원으로 향했어요. 준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더니 결국 쓰러져 잠든 모양이었죠. 집단이 씌워진 그루터기들 사이로 새벽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어요. 저는 가장 큰 그루터기 앞에 멈춰 섰습니다. 62년을 버텼던 나무였어요. 준혁의 전기톱에 허리가 잘려나갔던 그 나무였죠.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흙이 무릎뼈를 파고들었어요. 손을 뻗어 집단을 살짝 들춰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손가락 끝에 닿은 건 딱딱한 나무 껍질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아주 연약하면서도 기분 좋은 습기를 머금은 무언가였죠.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하얗게 말라 죽은 줄만 알았던 그루터기 단면 바로 아래 껍질을 뚫고 솟아오른 싹 3개가 있었습니다. 연두색이었어요. 11월 안달루시아 햇살보다 더 선명한 연두색이었죠. 아! 신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몰골은 말이 아니었죠. 그런데 희미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버님, 나무가 대답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65년을 오렌지만 보고 살았는데 이런 생명력은 처음이었어요. 80년 된 뿌리가 쥐어짜 올려보낸 싹 3개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농장 철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콘수엘로가 마을 사람 몇 명을 데리고 나타난 겁니다. 철문을 흔들며 소리쳤죠. 에두아르도, 이사벨이 짐 싸는 걸 봤어. 사위 때문에 딸까지 도망가게 생겼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저 동양인 쫓아내.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준혁에게 꽂혔습니다. 이사벨이 울먹이며 집 안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철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머니에서 사퇴서를 꺼냈어요. 콘수엘로와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종이를 두 손으로 갈갈이 찢었습니다.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새벽 안개 속에 날카롭게 울렸죠. 돌아가세요. 내 농장 주인은 나고 내 나무를 살리는 건 내 사위입니다. 콘수엘로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준혁 앞에 섰죠. 그리고 처음으로 그 좁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준혁도 말이 없었습니다. 멀리서 세바스티안의 굴착기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만큼은 그 소리가 전보다 멀게 들렸어요. D-Day 7. 죽은 줄만 알았던 로메로 농장에서 60년 된 뿌리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만이었습니다. 60그루의 그루터기마다 연두빛 새순이 돋아났어요. 집단을 들춰볼 때마다 손가락 끝에 닿는 그 부드러운 감촉이 낯설었습니다. 65년 농사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것이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어요. 디데이 3. 품평회까지 72시간. 입만 돋아서는 심사장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은 그때부터 창고에 박혀 나오지 않았죠. 한국에서 보낸 택배 상자들이 마당에 가득 쌓였어요. 그가 꺼낸 건 낯선 전구들과 길게 늘어진 전선들이었습니다. 아버님, 세비야의 태양이 모자라면 한국의 밤을 빌려와야 합니다. 준혁은 과수원 전체에 LED 보강등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밤에도 나무가 잠들지 않고 광합성을 하게 만드는 기술이었죠. 저는 이제 준혁의 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무딘 전정 가위를 들고 그의 뒤를 따랐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협회 부위원장 페레르가 경찰을 대동하고 농장 앞에 나타났어요. 돈 세바스티안이 옆에서 웃고 있었죠. 에두아르도, 밤마다 이상한 불빛이 새어나온다는 민원이 들어왔네. 불법 약물 사용 여부를 조사해야겠어. 당장 문 열게. 페레르가 철문을 발로 찼습니다. 세바스티안이 경찰에게 속삭였어요. 나무를 다 잘라놓고 밤새 불을 켜두다니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압류 전까지 시설물 파손으로 강제 집행해야 해요. 저는 준혁을 돌아봤습니다. 준혁은 보강등 수치를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죠. 저는 창고 문에 걸린 전정 가위를 허리춤에 찼어요. 그리고 철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페레르, 자네는 30년 동안 내 심사를 믿었지. 지금은 저 굴착기 주인의 말을 믿는 건가? 철문을 열지 않은 채 문틈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손바닥에는 오늘 아침 그루터기에서 솎아낸 새순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약물이 아니라 생명일세. 자네가 심사위원이라면 이 새순이 머금은 수분과 빛깔을 단번에 알아봐야지. 안 그런가? 페레르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는 30년 베테랑 심사위원이었죠. 제 손바닥 위에 연두빛 새순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인위적인 약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빛깔이었으니까요. 세바스티안이 소리를 질렀어요. 뭐 하는 거야? 당장 문을 부수라고. 하지만 페레르는 경찰의 손을 제지했습니다. 한참 동안 새순을 들여다보더니 낮게 말했죠. 에두아르도. 3일 뒤 품평회장에서 보겠네. 저는 등을 돌렸어요. 뒤에서 세바스티안의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켜놓은 보강등의 은은한 보랏빛이 그 소음을 덮어버렸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준혁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로렌소가 쓰던 낡은 숫돌을 창고에서 꺼냈죠. 전정 가위를 숫돌에 댔습니다. 서걱서걱. 오래된 쇳소리가 창고 안을 채웠어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옆을 봤습니다. 저는 나를 갈면서 말했어요. 준혁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혁이 손을 멈췄죠. 가위를 갈아놨다. 내일 새벽엔 같이 나무를 다듬자꾸나. 준혁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세비야의 밤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창고 안에는 숫돌 소리와 보강등의 윙윙거림만이 가득했어요.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디데이 3. 이제 72시간이 남았습니다. 세바스티안의 굴착기는 아직 마당 밖에 서 있었죠. 디데이 데이. 드디어 품평의 날이 밝았습니다. 세비야 시청 앞 광장은 각지에서 모인 농부들과 상인들로 북적였어요. 하지만 로메로 농장에 트럭이 들어서자 광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제 트럭 뒤 칸을 보고 수군거렸어요. 세상에, 열매는 없고 그루터기를 들고 온 거야? 돈 세바스티안이 사람들을 해치며 앞장서서 걸어왔죠. 탐스러운 오렌지가 가득 담긴 상자 수십 개를 진열해 놓은 그였습니다. 그가 비죽 웃으며 소리쳤어요. 에두아르도. 품평회의 땔감을 들고 오다니 심사위원장 자리가 그렇게 내놓기 싫었나? 웃음소리가 광장을 채웠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준혁과 함께 조심스럽게 화분 하나를 심사대 정중앙에 올렸죠. 오렌지가 달린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무릎 높이에서 잘린 채
이제 막 연두빛 새순과 하얀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한 그루터기 그 자체였어요. 심사위원들이 다가왔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위원장님, 규정 위반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심사하는 것이지 나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저는 허리춤에서 전정가위를 꺼냈어요. 어젯밤 숫돌로 갈아놓은 아버지의 전정가위였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준혁을 바라봤죠. 준혁은 품 안에서 휴대용 굴절 당도개를 꺼냈어요. 저는 전정가위 끝으로 그루터기 옆면에서 배어나오는 수액을 살짝 찍어 당도개에 올렸습니다. 열매는 속일 수 있어도 뿌리가 밀어올린 수액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 나무의 당도를 측정해 보십시오. 심사위원들의 손이 떨렸어요. 수치가 찍히는 순간 광장의 소음이 단숨에 사라졌습니다. 16.8브릭스. 오렌지 열매도 아닌 갓 태어난 새순을 밀어올리는 수액이었죠. 심사위원 한 명이 당도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들여다봤어요. 페레르가 신음하듯 말했죠. 말도 안 돼. 어떻게 나무 한 그루가 이런 수치를 내뿜는단 말인가. 저는 준혁의 어깨를 꽉 쥐었어요. 준혁은 담담하게 수치를 기록하며 위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세바스티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사기야. 기계를 조작한 게 분명해. 저런 그루터기에서 무슨 오렌지가 나온다는 거야? 그가 저희 쪽으로 달려들려 했어요. 하지만 페레르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세바스티안, 자네는 지금 심사위원장에게 무례를 범하고 있네. 페레르가 천천히 그루터기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에두아르도의 이 나무는 기적 그 자체야. 세바스티안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세바스티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없었죠. 그냥 바라봤어요. 광장에서는 사람들이 제 트럭 주변으로 몰려와 기적의 그루터기를 사진 찍기 시작했습니다. 디데이. 38일 전 이 손이 철문 자물쇠를 채웠었죠. 지금 이 손에는 아버지의 전정가위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이준혁이 서 있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연두빛 싹이었던 것들은 이제 제 팔뚝만큼 굵은 줄기가 되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오늘은 그 나무들에서 첫 수확을 하는 날이었죠. 새벽 5시였습니다. 저는 혼자 과수원에 나왔어요. 아무도 깨우지 않았습니다. 이 첫 순간만큼은 혼자 맞이하고 싶었죠. 나무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어요. 가지마다 오렌지가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11월 안달루시아의 새벽 바람이 그 가지들을 살랑살랑 흔들었죠. 저는 가장 큰 나무 앞에 멈춰 섰습니다. 62년짜리 그 나무였어요. 준혁의 전기톱에 허리가 잘렸던 그 나무였죠. 허리춤에서 전정가위를 꺼냈습니다. 지난밤 숫돌로 갈아놓은 그날이었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흙이 무릎뼈를 파고들었죠. 손으로 뿌리 쪽 흙을 한 줌 쥐었어요. 1년 전 새벽 4시에 준혁이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코끝에 가져다 댔어요. 살아있는 흙의 냄새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제 집 앞을 지날 때 성호를 긋지 않았어요. 대신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했습니다. 저 멀리 농장 울타리 밖으로 낡은 트럭 한 대가 지나갔어요. 돈 세바스티안이었죠. 그는 결국 빚을 이기지 못하고 농장을 내놓았다고 하더군요. 굴착기 엔진 소리가 사라진 자리엔 이제 물 흐르는 소리와 나무들의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해가 뜨면서 준혁이 나왔어요. 잠에서 덜 깬 얼굴이었습니다. 과수원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나무 앞에 서서 오래 바라봤죠. 저는 잘 익은 오렌지 하나를 땄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어요. 오렌지를 반으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준혁에게 건넸어요. 한번 먹어보게. 자네가 살려낸 나무의 첫 열매야.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오렌지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입에 넣었죠. 그의 눈이 커졌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죠.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취재진들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섰어요. 그리고 제 옆에 서 있는 준혁의 손을 꽉 잡았죠. 비결은 하나입니다. 이 한국인 사위의 진심을 믿은 것이에요.
이 사람이 제 사위라는 게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입니다. 준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사벨이 그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낡은 열쇠 꾸러미를 꺼냈어요. 찰칵. 38일 전 이 소리로 준혁을 막았죠. 저는 그 열쇠를 준혁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이제 자네 거야. 준혁은 열쇠를 바라봤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감싸쥐었죠. 이사벨이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창고 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시 제자리를 찾은 아버지 로렌소의 사진이 걸려 있었죠. 저는 1년 전 뒤집어 바닥에 내려놨던 그 사진을 품평회 다음 날 아침 다시 걸었어요. 아버지는 이제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과수원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오렌지 향이 바람을 타고 안달루시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안달루시아의 노을이 농장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땅과 나무를 지키는 한 로메로 가문은 죽지 않는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메로 농장은 이제 다시 서 있었어요. 저는 오늘 에두아르도 씨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한참 동안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습니다. 38일. 그 숫자가 처음 박혔을 때 에두아르도 씨가 얼마나 무너지고 싶었을까요? 65년을 지켜온 땅이 남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공포. 그 공포 속에서도 낯선 동양인 사위의 손을 끝내 밀어냈던 그 자존심. 그런데 말이에요. 그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게 만든 건 준혁 씨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4시 혼자 흙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던 그 뒷모습이었죠. 살다 보면 그런 순간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순간. 자존심과 진실 사이에서 밤을 새우는 그 시간 말입니다. 에두아르도 씨도 그랬을 겁니다. 창고에서 전정 가위를 들고 밤을 새웠던 그날 밤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 자꾸만 마음에 걸립니다. 하지만 그 68세 노인이 결국 열쇠를 내밀었어요. 그 찰칵 소리 하나가 38일 전의 찰칵 소리를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바꿔버렸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것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 뜨거워지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